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어 볼 자료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바로 한밤중에 잠에서 깨는 현상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에요. 네, 신문 기사부터 어르신의 실제 경험담이 담긴 유튜브 영상, 그리고 불면증에 대한 전문 심리학 논문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영상 제작법 안내서도 있던데 그 점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전부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딱 이거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꼭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그냥 나이 탓, 단순한 불면증으로 넘겨도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점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서 새벽에 잠이 깨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이게 어쩌면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경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면제 없이 숙면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미리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하, 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저는 자료에 등장하는 78살 어르신 이야기가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그 평생 강철 체력을 자랑하셨다는 분이요? 네. 그런데 1년 전부터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누가 흔들어 깨운 것처럼 눈이 번쩍 떠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잠들기는 어렵지 않은데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든 거죠. 낮에는 또 어떻고요?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심지어 방금 손에 들었던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 못할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하셨죠. 네, 바로 그 부분이요. 이게 단순히 어젯밤 잠 좀 설쳤네 하는 수준의 피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의학적으로는 이런 증상을 뭐라고 부르나요? 전문적으로는 잠든 후에 자주 깨는 걸 수면 유지 장애, 그리고 너무 이른 시간에 깨서 다시 잠 못 드는 걸 조기 각성 장애라고 불러요. 아, 수면 유지 장애, 조기 각성 장애. 네. 근데 중요한 게 보내주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이게 그냥 피곤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 건강이랑 직결된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유튜브 영상에 나온 뇌청소차 비유가 정말 확 와닿았어요. 네. 우리가 깊은 잠, 그러니까 3단계 비렘 수면에 빠졌을 때만 뇌척수액이라는 청소차가 뇌 속을 돌아다니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싹 치워준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새벽에 잠에서 깨버리면 한창 도로를 청소하던 이 청소차가 갑자기 운행을 멈추고 차고지로 돌아가 버리는 것과 같아요. 잠시만요. 그럼 제가 새벽에 깬다는 건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니라 제 뇌가 말 그대로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걸 방치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독성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쓰레기가 뇌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죠. 아, 실제로 여러 자료에서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 뇌졸중과 치매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1.5배까지 높아진다고 경고하더라고요. 1.5배나요? 네, 잠을 못 자는 게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건 이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몸의 알람 시계는 꼭두 새벽, 특히 3시나 4시쯤에 울리는 걸까요? 범인이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범인은 하나가 아니고 아주 입체적인 공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공범 구조요? 네, 몇 가지 핵심 용의자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노화와 호르몬의 변화예요. 아,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는 건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군요. 네, 70대가 되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즉 멜라토닌 생산량이 20대의 30%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30%요? 그렇게나 많이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처럼 우리 몸속 멜라토닌 공장이 사실상 파업에 들어가는 셈이죠. 잠을 만들 연료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공장이 멈추니 잠이 올 리가 없다는 거군요. 단순하지만 확실한 이유네요. 그럼 두 번째 용의자는 뭔가요? 두 번째는 불면증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다른 수면 질환이에요. 숨어있는 질환이요? 네, 많은 자료들이 단순 불면증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코를 골다가 숨이 컥 하고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꿈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렘 수면 행동 장애 같은 것들이죠. 그럼
숨이 멈추면 왜 잠에서 깨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이 멈추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뇌 입장에서는 이건 생존이 걸린 비상사태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벨을 시끄럽게 울려서 우리를 강제로 깨우는 거죠. 주인님, 숨 쉬세요 하고요. 잠깐만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보통 잠이 안 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수면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뇌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수면제는 호흡 중추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이 수면제를 먹으면 숨을 더 안 쉬게 만들어서 저산소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와, 증상을 덮으려다가 원인을 더 키우는 셈이죠. 그래서 원인 진단 없이 무턱대고 수면제를 먹는 게 위험하다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용의자는 누구죠? 세 번째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이에요. 아,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은 원래 아침에 높아져서 우리를 깨우고 밤에는 낮아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밤에도 이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돼요. 그럼 우리 몸이 밤마다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겠네요. 맞아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가속 페달인 교감신경과 브레이크인 부교감신경이 있거든요. 네. 코르티솔이 밤에도 높다는 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계속 가속 페달만 밟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러니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작은 소리나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되는 거죠. 문제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노화, 숨겨진 질병, 스트레스까지. 다행히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 사소한 습관부터 강력한 정신 훈련까지 하나의 잘 정리된 도구 상자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 도구들을, 자료들을 종합해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몸 바깥의 환경, 우리 몸의 습관인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 생각인 마음. 환경, 행동, 마음. 네, 이 세 가지를 다스리는 기술이에요. 흥미롭네요. 그럼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부터 시작해 볼까요? 침실 온도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마법의 온도를 언급하죠.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생각보다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춥게 자는 걸 싫어해서 항상 방을 따뜻하게 데우고 잤는데 이게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럴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우리 뇌가 이걸 일종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잠을 깨워요. 아,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면 그 과정이 방해받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환경 요소는 바로 빛이에요. 암막 커튼 이야기죠. 네, 멜라토닌 호르몬은 아주 작은 빛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분비가 억제되거든요. 정말요? 한 연구에서는 촛불 하나 정도의 밝기만으로도 멜라토닌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스마트폰 불빛이나 창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뇌에게 이제 완벽한 밤이니 안심하고 쉬어도 좋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줘야 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은 온도와 빛 기억해둘게요. 다음은 행동이죠. 여기서 심리학 논문과 의사 유튜버가 공통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CBTI가 등장하더라고요. 네, 약물 없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에요. 핵심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자극 통제 원칙이에요. 침대는 오직 잠을 자거나 부부관계를 위한 곳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침대에서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가끔 간식도 먹는데 다 잘못된 습관이었네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그런데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뇌가 혼란스러워해요. 침대가 잠자는 곳이야? 아니면 깨어서 활동하는 곳이야? 하고요. 아하, 파블로프의 개실험처럼 침대에 껄 잠이라는 연결고리를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 15분 이상 잠이 안 오면 미련 없이 무조건 침대에서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나오라고요? 그게 더 잠을 깨우는 거 아닌가요? 정말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역설적이지만 그게 맞아요.
침대 위에서 왜 잠이 안 오지? 하며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침대는 깨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곳이구나 하고 잘못된 학습을 하게 돼요. 아, 그 연결고리를 끊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일단 그 장소를 벗어나는 거죠. 거실에 나가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재미없는 책을 읽다가 다시 졸음이 밀려올 때 침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뇌를 다시 훈련시키는 거네요. 두 번째 원칙은 더 이상했어요. 수면 제한 원칙이요. 네, 잠이 안 온다고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게 오히려 독이라는 접근법이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내가 실제로 잠드는 시간은 하루에 5시간밖에 안 되는데 잠을 자보겠다고 8시간씩 침대에 누워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럼 나머지 3시간은 뜬 눈으로 뒤척이며 잠이 안 와 하는 스트레스만 받게 되겠죠? 그렇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수면 제한은 바로 그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실제 잠든 시간에 맞춰서 침대에 머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5시간 반 정도로 줄이는 거죠. 와, 그렇게 해서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잠든 시간의 비율, 즉 수면 효율을 85,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이에요. 수면의 밀도를 확 높여서 뇌가 잠에 대한 압박감, 즉 수면 압력을 강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와,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잠을 자기 위해 오히려 잠자는 시간을 줄이라니. 그리고 이 모든 행동 전략의 기본은 일정한 기상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거라고 했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주말에도요. 아, 주말에도요? 네, 주말에 늦잠을 자는 건 시차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우리 뇌의 생체 시계가 완전히 헷갈리게 되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환경과 행동, 마지막은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었죠. 네, 마음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호흡법 같은 건 좀 미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478 호흡법이 우리 몸의 고장난 브레이크를 강제로 작동시키는 과학적인 원리라고 하니 놀랍더라고요. 하하, 그렇죠. 정말 숨쉬기만으로 몸을 속일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해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뱉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요? 숨을 참았다가 길게 내뱉을 때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이완돼요. 이게 바로 부교감 신경, 즉 브레이크가 작동했다는 신호죠. 아, 몸을 강제로 휴식 모드로 전환시키는 스위치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잠들기 전에 걱정 노트를 쓰는 방법도 비슷한 원리겠네요. 네, 정확해요. 머릿속을 맴도는 온갖 걱정거리들을 종이에 그냥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뇌에게 이 문제는 여기에 저장해뒀으니 내일 처리할게 하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하고요. 맞습니다. 뇌 메모리에서 걱정거리들을 잠시 로그아웃 시키는 효과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생활 습관 교정으로 크게 좋아질 수 있겠지만 자료들은 몇 가지 심각한 위험 신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건 꼭 병원에 가야 한다는 신호들이요. 네, 그건 정말 중요해요. 다음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 새벽에 잠에서 깨면서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경우예요. 잠을 못 자서 우울한 게 아니고요. 순서가 반대일 수 있어요. 이건 조조각성이라고 불리는데 노인성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일 수 있거든요. 뇌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불균형이 우울감을 만들고 그게 잠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군요.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뭐였죠? 둘째는 자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등 꿈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예요. 아, 옆에서 자는 배우자가 맞거나 놀라서 깨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건 그냥 잠버릇이 험한 게 아니었군요. 아니에요. 이건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데 파킨슨병이나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이 발병하기 수년 혹은 10수년 전에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와,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셋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코골이가 아주 심하고 자다가 컥 소리를 내면 숨을 멈추는 증상이 관찰되는 경우예요.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히 시끄러운 잠버릇이 아닙니다. 네. 뇌세포 손상을 직접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명백한 질환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의심될 때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다행히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비용 부담이 줄었다는 정보도 아주 유용했어요. 네,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된 건 새벽에 깨는 문제가 단순히 잠버릇이나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네요. 그렇죠. 우리 뇌와 몸이 보내는 복잡하고 중요한 신호라는 거요.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는 잠 좀 자야지 하고 애쓰는 의지력이 아니라 과학적인 환경 설계와 꾸준한 행동 훈련에 있었고요. 맞아요. 특히 보내주신 자료 중에 어르신을 위한 건강 영상 제작법 안내서가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주는 듯 했어요. 아, 그 자료요? 네. 멜라토닌이라는 생물학부터 인지행동 치료라는 심리학까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복잡한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첫걸음이 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자료들은 대부분 잠들기 전과 자는 동안의 행동에 집중했어요. 네. 하지만 한 자료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볕을 쬐는 것이 그날 밤 멜라토닌 분비를 위한 15시간짜리 타이머를 맞추는 것과 같다. 아, 그 구절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어쩌면 최고의 숙면을 위한 비결은 어두운 밤 잠자리에 들 때가 아니라 밝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